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인데요. 진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더워도 뜨거운 커피만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교수님도 뜨거운 커피만 드세요? 네, 거의 그런 편이죠. 특히 뭐 카페나 네. 이 실내에서 커피는 뜨겁게 마시죠. 뭐 아주 간혹 그 더운 여름에 이제 밖에서 뭐 커피를 즐길 때는 이제 뭐 아이스 커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뜨거운 커피를 마시죠. 생각해 보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를 찾는 얼죽아라는 표현은 있는데 많이 쓰는데 뭐 타서 죽어도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뭐 타죽 그 반대말은 없어요.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혹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한글 명칭도 없습니다. 그죠? 그럼 영어에는 혹시 그런 명칭이 있어요? 예, 영어에는 몇 가지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네. 이 카페인 중독자를 뜻하는 카페인 어딕트 이런 용어 가장 흔히 쓰이는 언어고요. 알코올 중독자를 의미하는 알코올릭에서 따온 커피홀릭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패셔니스타와 유사한 카페이니스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용어인 자바 정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거는 한 100년 전부터 많이 쓰였습니다. 정키는 원래 이제 마약 중독자를 의미하는데 뭐 영어권에서는 TV에 중독된 사람을 TV 정키, 뭐 커피에 중독된 사람은 여기에서 따왔죠. 자바 정키, 자바는 커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도 있는데 가장 뭐 재미있고 약간 속어긴 하지만 빈 헤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네. 커피콩 그 빈으로 머리가 채워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 그런데 한글로는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뚜렷한 게 없어요. 이 커피 마니아라는 영어식 표현은 가끔 사용하지만 명확하게 콩글리시입니다. 영어권에서 쓴 단어는 아닙니다. 카페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공부하는 사람을 카공족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의미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방에 유행하던 1930년대 거의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주 신문에서 자주 사용했고요. 이 명칭은 197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 신문에서 사용했습니다. 뭐 재미있는 표현인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글쎄요. 뭐 커피족, 가베족 뭐 이런 단어 아니에요? 예, 뭐 비슷하지만 정답은 아니고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100년 전부터 주당이라고 불러왔죠. 중국에서 쓰는 한자는 아니거든요. 중국에서는 귀신 귀자를 붙여서 주귀라고 많이 불러왔습니다. 뭐 그렇다면 거의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혹시 중국식으로 뭐 커피 귀?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 뭐 커피당? 예,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예, 처음에는 커피를 뜻하는 그 한자어 가베에 물이 당자를 붙여서 가베당이라고 부르다가 어느 순간 커피당으로 널리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이제 가베당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을 칭하기 이전에 또 다른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판매하던 커피 상품에 가베당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때 당은 사탕 당자죠. 그러니까 사탕 속에 커피 가루를 넣어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뭐 알사탕, 뭐 눈가사탕 속에 커피 가루를 넣은 거죠. 이거를 물에 넣고 그냥 끓이면 달달한 커피가 되는 제품이어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뭐 개화기를 배경으로 했던 유명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이 제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약간 PPL이죠. 네. 이 제품은 실제로 신문 광고에도 여러 차례 등장을 했습니다. 진곡에 지금의 그 충무로 이가했던 구옥상전이라는 회사가 된 1901년도에 몇 차례 나온 황성신문 광고에도 실렸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주제는 가베당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커피를 넣은 사탕 얘기인 거죠? 아니면 커피를 좋아하던 사람들 얘기인가요? 예, 사람들 얘기입니다. 일제강점기 후반에 커피를 좋아하던 사람들, 이 가베당 얘기입니다. 이 1930년대 들어서 이제 다방이 우후죽순처럼 등장을 하고 커피가 꽤 대중화됩니다. 커피를 입에 달고 사는 커피 애호가들이 등장했는데요. 1937년부터 신문에 가베당 혹은 커피당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죠.
신문 표현을 보면 그 이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하던 단어로 느껴질 정도로 쉽게 사용합니다. 이 가베당이 신문에 등장한 37년은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한 해죠. 처음에는 일본이 승승장구합니다. 이 커피당이라는 표현이 신문에 처음 등장한 것은 이제 전쟁 분위기가 시작된 이 무렵이에요. 네. 37년 10월 15일자 조선일보에 등장하는데요. 기사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커피차가 수입 금지되리라는 풍문이 오래전부터 떠돌아다녀서 천하의 커피당은 공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수입 금지되리라는 추측으로 말미암아 벌써 커피값은 갑절이나 올라서 현재 믹스차 한 폰드에 1원 30전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믹스차라고 했잖아요. 그럼 네네. 당시에도 믹스 커피가 있었던 거예요? 예, 여기 등장하는 그 믹스차는 우리가 아는 믹스 커피가 아니고 여러 나라 원두를 섞은 블렌딩 커피를 당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폰드는 이제 1파운드를 말하고요. 이 커피당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커피 수입이 금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37년 10월 12일에 발표된 수입 금지 품목에 커피는 포함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커피당의 이마 주름이 메워지게 되었다. 뭐 그런 뉴스 보도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수입 금지 품목에 홍차는 포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일본이나 조선 땅에서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 당시에 왜 커피 수입을 금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전쟁이죠. 예, 일제가 31년에 이제 만주를 침략하고 이듬해 괴뢰 정권이 이제 만주국을 세우는데요. 이런 침략 전쟁으로 국제 여론이 좋지 않자 1933년에는 일본이 아예 국제연맹에서 탈퇴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중국 본토를 침략하자 서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가 확 나빠지죠. 당연히 커피가 죄송합니다. 예, 커피나 설탕과 같은 그 물품들의 수입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 또 자신들이 벌인 전쟁에 사용할 뭐 무기를 만들고 전쟁 물자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절약해야 할 필요도 커진 겁니다. 네. 뭐 그래서 일반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 중에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을 하나둘씩 이제 금지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커피도 수입 금지를 고려했지만 문제는 이제 커피의 경우 국내 생산이 전혀 안 되고 또 완전한 대체 음료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입을 바로 금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문이었죠. 커피 수입이 금지된다는 소문 자체가 커피를 좋아하는 커피 당들에게는 공포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커피 가격은 오르고 언제 커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 우울한 분위기가 아주 크게 느껴지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럼 커피 당이라고 부를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실제로도 그렇게 많았어요? 네, 우리의 짐작보다는 아주 많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1937년 10월 30일자 조선일보를 보면요. 이날 신문에 커피 차 이야기라는 연재 기사의 첫 번째 글이 실렸는데요. 신문 그 반면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긴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호박빛깔 물결에 씻혀지는 시름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네. 이 기사의 첫 문장은 조선 가정에서도 커피차를 마실 줄 알고 커피 당이 상당히 많은 이때로 시작합니다. 커피 당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죠. 이어서 이제 현재 당시 요코하마 세관 창고에는 5만 가만이나 되는 브라질 커피차가 들어와 있고 한편으로는 브라질 정부에서 일본 전국의 커피 당을 위하여 무료로 마셔달라는 커피가 1만 가만이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커피가 6만 가마니 정도 들어와 있었던 시절입니다. 커피 한 가마니에 60kg이니까 6만 가마니면 3만 6천 kg이거든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네. 360만 잔 정도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죠. 이 기사는 이제 커피의 긍정적인 효능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한 후에 이런 흥미로운 문장까지 덧붙였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하는 얼치기 커피당이 있으나 이 사람은 흥분의 감수성이 많은 체질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과민으로서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고 잠을 못 이룬다는 사람을 신경과민 환자 취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커피당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기사였습니다. 커피를 좀 과장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했네요. 그러면 이 연재문의 두 번째 기사가 12월 1일에 실렸는데요. 더 심합니다. 제목이 도취의 선경에 인도하는 야릇한 향기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도취시켜서 신선의 경지로 인도하는 커피라는 뜻이죠. 이 기사에는 커피의 효능을 보여주는 두 가지 임상 치료 사례가 소개되었는데요. 첫째는 무서운 전염병의 장티푸스 환자에게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블랙커피를 커다란 컵으로 한 잔씩 먹였더니 치료의 목적을 단시일로 단축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둘째 사례는 위독한 환자에게 시험 삼아 커피차를 마시게 하였더니 혈색이 좋아져서 기사회생한 일이 있었다. 뭐 이런 대단한 임상 실험 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따라하면 안 되십니다. 네. 물론 서양에서 들어온 소식이었죠. 이어서 이 기사는 커피의 빛깔, 향, 맛 그리고 마신 후의 기분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커피의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긍정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 후반의 전쟁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기사로 느껴지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거예요? 네, 중일 전쟁 직후였던 37년 말까지는 커피 수입도 가능했고 그리고 커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크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한 것이 37년 12월이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이었어요. 수십만 명의 중국인을 이제 잔인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벌이는 등 이제 일본인들이 기고만장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38년부터는 중국의 저항이 이제 커지고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위해서 물자를 절약하고 커피 소비는 당연히 억제되고 그런 시기가 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커피 당에게는 매우 우울한 시절이 시작되는데요. 커피나 다방과 관련해서도 아주 희한한 일들이 이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일들이요? 네네. 몇 가지 소개할 텐데 첫 번째는 애국일 소동입니다. 애국일이요? 그건 네. 뭐예요?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미남이 그 조선 총독이 매월 6일을 애국일로 지정합니다. 이날 하루만은 음주나 가물을 피하고 전쟁을 벌이는 군인들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지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방이나 카페는 아예 이날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네.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1939년에는 애국일을 좀 더 이제 기억하기 쉽게 매월 1일로 바꿉니다. 그렇지만 역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명동에 있던 77 카페에서 일하던 그 일본인 그 웨이트리스 2명이 애국일인 8월 1일에 손님들과 외출을 해서 이튿날인 8월 2일에 돌아온 것이 경찰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으니까 외부에서 손님들을 만나서 온양온천에 갔습니다. 다녀온 거죠. 어찌 됐을까요? 이 다방이 과료 즉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냥 벌금 받고 끝났어요? 네네. 영업 정지되거나 취소된 건 아니고요. 네, 그게 상식일 텐데 일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다방이나 카페 등 요식업소에서의 세금 수입이 대단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외래품인 커피 소비 억제 운동을 벌이는 척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방 영업 허가는 계속 내주는 그런 식이었죠. 이를테면 1939년 8월 9일에는 금강산 비로봉 가장 높은 곳입니다. 꼭대기에 돌과 나무로 50평가량 되는 다방을 준공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강산의 집선봉과 조양폭포에도 가을 안에 다방이 준공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매일신보 39년 8월 10일자 보도예요. 이 등산객들의 희망을 빙자해서 비로봉 꼭대기에 다방을 세운 주체는 일제가 만든 금강산 협회였습니다. 이 금강산 협회는 1930년 8월 조선 총독부가 금강산에 제반 시설을 갖추고자 이제 일본인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만든 단체였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일제의 욕심이 반영된 다방 영업의 무차별 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방이나 카페에서 걷는 세금으로 전쟁을 한 셈이네요. 그렇죠. 일본은 이 대동아 공영권을 외치며 중국을 넘어 이제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전역으로 전쟁을 확대시키죠. 그럴수록 전쟁 비용이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세금을 늘리는 짓을 합니다. 조선인들의 하루하루 생활은 점점 이제 힘들어져 갔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1938년 4월 1일부터 진화 사변 특별세 이 하나로 교통세라는 걸 도입을 해요. 네. 열차, 버스, 연락선 등 모든 교통수단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매일 신보는 이를 보도하면서 발에도 세금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1939년 3월에 경성부에서는 지금의 서울시죠. 쓰레기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는데 당시로서는 정말 신기한 세금이었습니다. 이러다 1941년 12월 1일기에 유흥음식세가 대폭 인상됩니다. 심지어는 기생의 화대에 18, 그러니까 100%의 세금을 부과를 하죠. 카페 웨이트리스의 팁에도 3할의 세금을 붙였습니다. 네. 이후 세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됩니다. 1944년부터는 다방이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 130%의 세금을 붙였거든요. 커피 가격이 1.3배가 세금이었던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요정의 음식에는 18, 100%의 세금을 부과하였는데요. 왜 다방 커피에는 130%를 부과하고 요정 음식에는 이보다 조금 적은 100%의 세금을 부과했을까요? 커피의 소비를 좀 억제하려고 한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더 큰 의도는 다방은 주로 조선인이 이용하고 요정은 일본인들이 주로 이용을 했다는 네. 점이죠. 그러니까 조선인들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약간 민족 차별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뭐 제 해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이외에도 커피당을 우울하게 한 일들이 더 있었어요. 네, 많죠. 1940년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영국, 네덜란드, 이제 미국 등과 일본의 관계가 아주 나빠집니다. 일본이 중국을 지나서 이제 동남아시아로 진격하면서 영국, 네덜란드와 충돌을 하고 호주, 남태평양의 여러 섬나라로 진출하면서 미국과도 대립을 하죠. 일본에서 배영 운동이 벌어집니다. 네. 카페나 다방 이름에서 영어를 못 쓰게 하죠. 적성국의 언어라는 이유였죠. 경성역 그 맞은편에 있던 음악다방 돌체가 경성다방으로 이름이 바뀐 게 1942년이었습니다. 이건 일본 경찰이 좀 무식해서 벌인 일이죠. 왜냐하면 돌체는 자기들 편이었던 이탈리아 말이었거든요. 영어가 아니라. 당시 심지어는 오렌지, 뭐 주스, 치즈, 바나나, 카페 그리고 커피 같은 외국어 자체를 못 쓰게 했죠. 그래서 1944년경부터는 신문에서 커피나 카페라는 단어도 사라집니다. 당시 끽다점이나 카페에 갈 때 젓가락을 들고 가야 했던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숟가락이 아니라 젓가락 들고 가요? 왜요? 네네. 일제시대의 카페나 끽다점에서는 이제 커피와 함께 음식을 팔았습니다. 44년 6월에 음식점과 식당의 영업법이 발표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경성 시내의 카페를 포함한 모든 요식업소에 갈 때 젓가락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음식을 팔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동안 카페나 음식점에서 내놓던 나무젓가락을 못 내놓도록 한 거죠. 왜냐하면 젓가락을 만드는 나무를 아껴서 전쟁용 배를 만들겠다는 발상이었죠. 그리고 젓가락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운반하는 장비나 연료를 전쟁에 사용한다는 것도 이유였고요. 이 모든 것이 전쟁으로 연결되던 시대였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정책들보다 이제 더 커피당을 우울하게 했던 것은 역시 대용 커피 권장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대용 커피. 서양인들은 왜 치커리 커피를 많이 네네. 마셨다는 얘기 해주신 적 있잖아요. 네네. 일제시대는 대용 커피로 뭘 마셨어요? 네, 뭐 중일 전쟁이 본격화된 38년부터 일제는 대용 커피를 권장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38년 5월에 동아일보에서는 대용 커피 소개 기사를 3회에 걸쳐 연재할 정도였습니다. 1회에서는 평시에도 대용 커피를 마시자고 하면서 이제 무화과, 대맥, 낙화생, 대두 등이 적합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대맥은 볼이고 낙화생은 땅콩이죠. 네. 2회 기사에서는 현미 커피를 권장하고 3회에서는 맥주 양조용 메가를 또 제안했습니다. 41년에는 대용 커피를 생산하는 공장을 원산에 세웠는데요. 1년에 5천 가마, 어마어마하죠. 5천 가마의 대두, 콩을 가공해서 커피를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소개했듯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재배했던 백화 뿌리를 또 볶아서 대용 커피도 만들기도 했죠. 커피를 팔던 다방의 분위기도 엉망이었겠어요.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낭만 같은 거는 사라졌겠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다방에서는 반드시 있었던 것이 커피와 음악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일제는 일하는 시간에는 음악을 틀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다방에서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후 5시까지는 음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시 이후에 아무 음악이나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본의 적대국인 영국, 뭐 미국, 프랑스 등에서 만든 레코드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적대국 출신 음악가가 작곡한 음악이나 연주한 음악도 못 듣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 다방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음악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누구 작곡인지 누구 연주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마담이나 웨이트리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잘못 알고 음악을 들었다가 걸리면 벌금을 내거든요. 안전하게 음악을 들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음악을 공부해야겠죠. 네, 뭐 쉽지는 않죠. 쉬운 방법은 레코드판을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 판을 들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무식했으니까 A라는 경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틀고 나서 B라는 경찰이 와서 그게 적성국 뭐 영국 음악이다 그러면 또 벌금을 냈습니다. 뭐 쉽게 음악을 틀 수 없는 시절이 이 네. 시절이었었습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